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한 직원으로부터 코링크의 각종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업무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익성뿐 아니라 2차 전지업체 IFM 등과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이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입시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나인이 단독 보도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의 후원을 받은 의원들은 지역 난방공사를 민영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노조원들과 만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 씨가 화성 일대에서 태어나 사건 당시에도 화성에 거주했던 토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경찰이 혈액형 추정을 잘못해 용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 농장에서 차로 40에서 50km가량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의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 2건이 또 접수됐습니다. 태풍 타파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는 초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펀드 투자 방식을 빌어서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 편법 수단이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조국 장관은 이런 사실을 정말 전혀 몰랐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를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인데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한 가지 확보했습니다. 코링크의 한 직원이 조 장관 오촌 조카의 지시로 돈을 입출금한 내역을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이 업무 수첩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확보된 자료 그리고 코링크의 업무 수첩에 드러난 자금 흐름을 비교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최종적인 수사의 목적지가 보일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한 직원이 가지고 있던 비밀 업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자금 관리 업무를 도맡았던 직원이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업무 수첩엔 코링크의 자금줄로 지목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위장 자회사 의혹이 불거진 2차 전지업체 IFM 등과의 각종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앞서 코링크 사무실 컴퓨터가 삭제되기 전 미리 복사해뒀던 백업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두 자료를 코링크 자금 흐름을 밝히는 핵심 단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초기 설립자금과 투자금을 동생 등의 명의를 빌려 코링크에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코링크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인사청문회 직전 급조된 투자 운용 보고서 초안을 코링크의 한 임원이 지난달 15, 16일쯤 조국 장관의 집을 찾아가 직접 조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초안에 없던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이른바 블라인드 조항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게 된 데 조 장관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조국 가족 펀드의 운영사인 코링크를 둘러싼 돈의 흐름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핵심으로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링크 펀드가 정부 국책 사업인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영어 교육 업체를 인수하고 또 익성의 자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는 얼마 전 공개된 녹취록에서 그 익성의 자회사 IFM의 존재가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익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송훈 기자, 이 익성이라는 회사에 검찰이 대단히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익성의 어디를 압수수색한 겁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 투자금이 유입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오너 일가인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익성의 자회사인 2차 전지업체 IFM의 김모 전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익성은 자동차 소음을 흡수하는 자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설립 자금을 댔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계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유입된 웰스 CNT 등과 함께 자회사인 WFM을 통해 우회 상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 장관 일가가 직접 연루됐는지를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 전에 익성의 이 회장과 부사장 등을 소환 조사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조국 일가가 익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국 오촌 조카 조 씨가 웰스 CNT 최 대표를 회유하려 한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익성이 거론되면 검찰 수사를 해달라는 꼴이라며 조 장관의 낭만은 당연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익성 이 회장의 아들도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익성, IFM, 웰스 CNT 등이 저지른 횡령 등 혐의에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금융 전문 검사까지 투입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링크가 인수한 WFM이라는 회사는 원래 영어 교육 사업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코링크의 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한 뒤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배터리 사업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익성의 자회사 IFM과 업무 제휴를 맺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배터리 사업을 위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내실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사업 보고서에 명시한 기술 수준 그리고 공급 계약 상당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최대 주주로 오르면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 WFM. 지난해 5월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자사 소재를 첨가한 배터리의 용량이 기존보다 2배 향상됐다고 밝힙니다. 해당 실험을 진행했던 자동차 부품 연구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연구원 측은 배터리 용량이 2배 늘었다는 내용에 대한 리포트를 써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평범한 실리콘 소재 배터리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란 사업 보고서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연구원 측은 WFM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WFM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배터리 업체도 찾아가 봤습니다. WFM과 연락한 적도 없고 협력 업체인 IFM으로부터 비공개 성능 분석을 의뢰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없죠. 실리콘 들어간 거는 지금 현재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장단이 있는데 실리콘 들어가면 전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좀 크다고.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허위 공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WFM의 올해 상반기 배터리 사업 매출액은 0원이었습니다. WFM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격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서 지원했다가 떨어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차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창장을 비롯한 여러 입학 서류 위조 가능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포천시의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성남시의 차바이오 컴플렉스 두 곳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딸 조 씨는 차의과대학교 의전원에도 지원했다 탈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로 입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아마 저희 학교 지원해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류를 보려고 그때 이제 저희 학교를 제출한.
부산대 의전원, 차의과대 의전원과 더불어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관련 자료도 검찰은 추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증명서와 자기소개서 외에 검찰이 위조로 보고 있는 동양대 총장상과 같은 대외활동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서울대 1차 전형에선 합격했지만 2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뿐 아니라 입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은 위법 사항 전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예,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 유명한 대화를 낳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간부 검사는 모두 배제하고 대화도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형식과 내용 모두 적절치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검사와의 대화 장소는 의정부지검이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조 장관은 직원 20명과 1시간 동안 차담회를 갖고 평검사 21명과 2시간 남짓 점심을 먹으며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살짝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고충 등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을 계속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놓고 시기와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대화는 휴가와 재판 일정이 없는 평검사 전원이 참석했는데 사실상 빠지기 힘든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형 검사와 조 장관의 대담 같았단 말도 나왔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사들을 일과 시간에 불러내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했다며 시간과 장소, 참석자가 모두 비공개인 대화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검사들의 건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민감한 시기에 인사권자 앞에서 말하기 껄끄러웠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진 명칭을 조국펀드 수사단 대신 중요사건 수사단으로 애써 바꿔 부를 정도로 이 수사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에 민변 출신의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저희가 이 임명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김 변호사가 조 장관 가족 의혹의 방어를 맡아 청문회를 준비한 인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쩌면 조 장관과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인지도 모르죠. 김미경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일 셀프 청문회로 불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김미경 변호사.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직속 하급자인 법무행정관으로 일해오다 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가족 의혹을 방어하는 신상팀장을 지냈습니다. 따님 입시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조 장관이 민감한 가족 정보 공유와 법리 검토를 위해 김 변호사를 기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청문준비단이 6일 밤 자정을 기점으로 해체된 지 2주 만에 조 장관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민변 출신인 김 신임 정책보좌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속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미 예견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김 변호사를 서둘러 임명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조국 법무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도 함께 했는데 정작 이 집회를 주도한 하태경 의원은 당에서 징계를 받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파면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촛불 집회는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의 삭발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5,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 장관은 기득권을 악용해 비리와 부정으로 나라를 추하게 만드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도 집회에 참석해 조 장관 사퇴 촉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집회를 기획한 하태경 의원은 직무정지 6개월 징계 탓에 불참했습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의 비열한 공격 탓에 불참했다며 총구를 조국으로 돌리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반조국연대는 명분 없는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조국 퇴진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 조국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만 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2만 명 중에 200명이면 1%인가요?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조국 장관 퇴진 요구를 위한 집단 행동이 대학에 이어서 법조계, 의료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교수에 의해서 3,000명 넘는 의사들이 조 장관 퇴진 서명에 동참했고 전현직 정치인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범국민 투쟁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단체인 정의구현 의사회가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서명입니다. 의학 논문 일저자 논란을 일으킨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태교와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의사들에게 이름과 면허번호를 쓰도록 해 허위 서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계획한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동참한 의사가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논문에 되게 예민한데 이 문제가 의사들한테 역민이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조 장관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할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과 보수 성향 시민, 종교단체 등 500여 명은 범국민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조 장관 퇴진을 넘어서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안보와 외교, 경제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에 실패했고 범죄자인 조 장관을 임명했다며 비상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을 국민의 절대 다수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선 당시 득표율 41%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는 여당 지지율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고 자세한 의미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진 40%였습니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3%였습니다. 같은 기관 조사론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였으며 19대 대선 득표율 41.08%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 주력 지지층인 30대와 40대의 긍정평가가 2주 전에 비해 각각 1%와 4%포인트 줄었고 20대에선 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긍정평가가 69%인 호남을 제외하곤 대부분 40%를 밑돌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2주 전보다 8%포인트 오른 29%로 가장 높았고 독단적, 편파적이란 이유도 10%를 차지해 조국 장관 임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 장관이 법무장관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36%인 반면 부적절하다는 답은 54%였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로 대통령 지지율과 2%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질 경우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이번 조사 결과는 의미가 상당한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대선 당시에 이 득표율보다 이 지지율이 낮아졌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데서는 이제 뭐 43%대, 45%대 나온 데도 있고, 그럼 어쨌든 분명한 것은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론조사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든 조사를 비교해 보면 8월 초 조사와 이번 조사 9월 셋째 주 아니겠습니까? 조사가 한 달 반 정도 됐죠. 예, 그러니까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직전과 그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급격한 추락인 거죠. 그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 말처럼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왜 그러는지를 분명히 따져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김훈 소설가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 가장 큰 권력자는 여론조사라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보면 어쨌든 중도층이 이탈한 게 심각하죠. 대선 지지율 근접한다고 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만 남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가 심각하고, 또 한 가지 30대와 호남 지역만 제외하고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호남 지역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 초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후반기로 가면서 이런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좀 되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역대 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또 권력 내부에서 인사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락폭이 이제 굉장히 가팔랐던 점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 보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여당 지지율이 38%, 어쩌면 조만간 뒤집힐 수도 있는 뭐 이 정도로 근접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어떤 정권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공격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문 대통령은 그래도 참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인품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상식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결국 임명하는 걸 보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대통령이 옮겨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훨씬 여론상은 더 높거든요. 그것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그에 따라 동반 하락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여러 가지 지표가 레임덕 지표가 나오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할 지표입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대부분 또 이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그 여당 의원들은 대개 지금까지 역사가 보면 차별함 아니셨습니까?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다시 선거에 출마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은 계속 선거에 출마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차별화를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년 4월 총선 아닙니까? 그때는 정권 후반기가 시작은 되지만 또 정권 말기는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완전히 레임덕에 빠지거나 힘이 빠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민주당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어떤 대통령의 차별화보다는 내부의 물갈이를 통해서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차별화 하는 현상을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또 아니다. 이탈한 그 지지자들이 중도층에 머물러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황교안 대표가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본인이 자인을 했더라고요. 그 무당층이 늘어났는데 그걸 그 한국당이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한국당이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더라고요. 스스로의 진단이 그렇다는 거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싫고 그 실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탈하지만 다른 정당으로, 예컨대 한국당이라든지 다른 야당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본인도 지금 진단했듯이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뭔가 벌써 총선을 통해서 뭐 중진 40~50명을 물갈이한다. 이렇게 흘릴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한,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한 무당층을 흡수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삭발도 하고 장애 집회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도 과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보수 30, 진보 30, 무당층 40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삭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과거 보수적 지지층 20%, 10%밖에 안 됐는데 이제 30% 가까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삭발의 이런 투쟁을 통해서. 그러나 무당층을 흡수해서 과거와 뭔가 달라졌어. 우리가 여기에 좀 마음을 기대봐야 되겠다. 이런 걸 주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오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조 측이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대가성 없는 후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또 맞는 얘기인지 저희가 이어서 취재를 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연속 지역 난방공사 노조원들의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17년 민영화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 발의 직전 노조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난방공사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공사의 매각 폐지를 주장하는 회견이었습니다. 무슨 뭐 입법 로비도 뭐 어쩌고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전혀 네 거기 뭐 단지 그 정론관 한번 빌려준 게 다예요. 정론관. 역시 후원금을 받은 김병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매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사실 새로운 민간의 독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후원금을 받은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난방공사 민영화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산업자원위원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6명 가운데 11명이 2017년 또는 2018년에 노조의 후원금을 받았고 특히 이훈, 어기구, 김병관, 권칠승, 홍일학 의원은 2년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 측은 이 후원은 노조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해당 의원들도 입법과는 무관한 단순 후원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집행부가 의원실에 생색을 내기 위해서라도 후원 내역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난방공사 노조원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노조원의 후원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 10만 원짜리를 쫙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거를. 노조의 후원과 민영화 금지 입법은 무관하다고도 합니다. 나 한 번도 보자고 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다니까. 의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 한 사람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한 명도.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노조 측 요구 때문이 아닌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가 생색을 내려 의원실에 후원 사실을 알린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위원장이 당연히 나중에 우리 전체 4명 중에 4명 아니면 전체 4명을 얘기 안 하더라도 4명이 당신한테 후원을 했다. 가서 생색을 당연히 내죠. 노조 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며 음해성 제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떳떳하다면 후원금 내역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30세가 되던 1993년까지 화성에 산 토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자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면은 첫 살인 사건 발생 때부터 10차 발생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에도 화성에 거주한 게 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경찰이 혈액형 추정을 잘못해서 용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쇄살인 용의자 이모 씨는 화성 토박이였습니다. 모방범죄를 제외한 9건 가운데 6건은 이 씨가 살던 태안읍이었습니다. 2차와 6차 사건은 이 씨가 살던 집 반경 3km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연쇄살인 기간인 1986년에서 91년 사이에도 화성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 등재하지 않고 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건 빠질 수밖에 없죠. 네네. 또 한편 화성 사건 현장에도 전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경찰이 범인의 혈액형을 잘못 추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국가수 감정 결과 용의자의 혈액형은 O형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혈액형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B형으로 잘못 추정하면서 이 씨가 용의선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씨가 붙잡힌 청주살인 사건에서도 경찰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성수사팀도 현장에 왔었지만 혈액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집행할 때 그때 그 화성 직원들이 수사부원들이 왔었어요. 그럼 검사가 무슨 지시를 내렸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청주지검은 폐기 연한이 지난 이 씨의 처제 살해 사건 수사 기록이 창고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이모 씨로 특정됐지만 이 씨는 3번 이뤄진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해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때문에 범행 10건 가운데 이 씨와 DNA가 일치한 사건 3건 외에 나머지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게 가능할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난 아니다.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 씨는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0건의 살인 중 5, 7, 9번 3명이나 되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이 씨 DNA가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범행 중 피해자 속옷을 잡아 흔들다 스며든 범인의 땀에서 이 씨의 DNA가 확인된 것이죠. 총 일반적으로 한 10개가 15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DNA 프로파일을 그 전체 풀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9번 사건 수사 당시 현장에서 흰 머리카락이 나왔지만 이 씨는 23살이었다는 점에서 이 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4번 사건 피해자의 손수건과 블라우스를 국과수에 넘겼고 1, 2, 3번 사건의 증거품도 순차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번과 10번 사건의 증거품 확보도 남은 과제입니다. 용의자 이 씨의 자백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 씨는 다른 연쇄살인범인 정남규, 유영철 등과는 달리 자기 범행을 과시하는 성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려고 하는. 교도소 생활 24년 중 단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아 1급 모범수에까지 오른 이 씨에게 가석방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수용자가 나는 언젠가는 가석방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혐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특히 처제 강간 살인으로 1, 2심에서 사형을 받은 이 씨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것도 극적이었습니다.
1994년 처제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이 씨는 약효가 퍼지기 전 깨어있는 상태의 처제를 강간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치사량의 수면제인지가 확실치 않고 강간당한 뒤 처제가 울면서 원망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일 수도 있다며 계획적 살인은 아닐 수 있다 봤죠. 어떻게 받은 감형인데 그만큼 가석방에 간절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면 이 씨의 입을 바라보기보다 더욱 치밀한 과학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태풍 타파가 어제보다 세력을 키워서 중형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경로 또한 한반도에 더 근접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요일 오후에 제주 해상을 지난 뒤에 부산을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초 예상 강수량을 500mm로 잡았다가 600으로 늘렸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태풍 타파를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부근 위성 영상입니다.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제17호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80km 부근을 지난 타파는 내일 낮 3시쯤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280km 지점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타파는 일요일인 22일에는 낮에 제주도 동쪽 바다를 통과해 밤에 부산을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새벽부터 23일 오전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을 통과하면서 가장 가깝게 경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타파는 제주와 부산에 근접하는 일요일 오후에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7m, 강풍 반경은 350km에 이르러 지금보다 세력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부 해안가에 강풍은 물론이고 오늘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 그리고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이 수반이 돼서 이번 태풍은 상당히 좀 굉장히 위험스럽다. 기상청은 일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초속 15에서 30m의 강풍과 함께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제 하루 잠잠하더니 오늘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경기 파주에서 접수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앞서 확진 판정이 난 농장과 반경 10km 안쪽인데요. 더 문제는 주말에 올라오는 태풍이 강한 비를 뿌릴 경우 소독제가 비에 의해서 희석이 되고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 농가 모두 초비상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길을 지나는 자동차를 소독하고 농장 근처에는 생석회를 뿌립니다. 오늘 아침 파주의 농장 2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차단하고 반경 10km 인근 농장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면 3km 이내 모든 농장이 살처분 대상입니다. 돼지 5만여 마리가 매몰 처리됩니다. 지금 돼지 우리 지금 옆에 농장에서 양성으로 확진만 나온 매몰 대상인데. 의심 신고를 한 농장 2곳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 농장의 반경 10km 안쪽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오고 폐사하기까지는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미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태풍도 북상해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로 소독 효과가 사라지고 확진 농장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비가 이제 많이 내리게 되면은 밖에 생석회라든지 소독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대적으로 또 소독, 생석회도 없고. 의심 신고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도로에서 오늘 오전 상수도관이 터져서 주변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출근 시간 벌어진 사고가 퇴근 시간에도 일부 복구되지 못하면서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갈라진 도로 틈 사이로 흙탕물이 솟구치고 물이 인도까지 차오릅니다. 곧이어 왕복 8차선 도로는 물바다가 됩니다. 아침 8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직경 700mm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왕복 8차선 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평소 지나던 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출근 시간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불편한 게 말할 수 없죠. 뺑뺑이 돌아서 왔어요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는 40년 가까이 된 상수도관 사이를 잇는 이음부가 파손되면서 물이 새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 차량 하중 진동 때문에 십자관을 연결하는 볼트가 부러져 있었어요. 약간 비틀어져가지고 물이 샌 거죠.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8개 차선 중 절반은 차량 통행을 재개했지만 복구 작업으로 인해 4개 차선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근 시간에도 경찰청 일대와 서울역 인근 도로에선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 측은 자정이 돼서야 복구 작업이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 보유국으로 넓은 면적과 풍부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갯벌의 암살자라 불리는 외래종 식물 갯근풀이 제거 작업을 해도 계속 자라나서 이렇게 갯벌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드는가 하면은 토종 물고기 씨를 말려버리는 생태 교란종까지 등장해서 농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갯벌 체험을 하는 가족들의 바구니엔 조개와 게 등 갯벌 생물이 보입니다. 하다 보니까 갯지렁이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여기 뻘이 살아있구나. 하지만 바로 옆 갯벌은 형편이 다릅니다. 몇 년 전부터 강화도 일대에 빠르게 퍼진 외래종 식물, 갯근풀 때문입니다. 이 풀난 자리에는 개 한 마리도 없고 지렁이도 없어요.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서해에 상륙한 걸로 추정되는 갯근풀. 최대 2에서 3m까지 자라 갯벌에 햇볕이 드는 걸 막고 줄기와 뿌리를 빽빽하게 내려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땅속 줄기의 끝부분은 대단히 예리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무 같은 것은 충분히 뚫고서 커갈 수가 있어요. 갯근풀 서식 면적은 작년까지 강화도 일대만 3만 제곱미터로 5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제거 작업에 나서 증가세는 지난해 둔화됐다지만 9월 개화기를 맞아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점점 퍼져나가면. 지금 우리 여기 해수욕장 앞에 가문한 양식장이 있는데 국내엔 갯근풀 외에도 베스나 뉴트리아, 황소개구리처럼 생태 교란종 지정 동식물이 21종에 달합니다. 대표적 생태 교란종 베스는 춘천과 제주 등 지역에서 토종 물고기 씨를 말린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2시간 동안 100여 마리의 베스를 건져 올렸습니다. 잡힌 베스의 입속에선 이렇게 누치와 같은 토종 어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외래종은 국내 천적이 없고 화학적으로 퇴치하면 생태계 훼손이 우려돼 대응 방법도 제한됩니다. 베스는 어차피 어민들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입 승인이 필요한 생태교란 외래 생물을 153종에서 1000종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입된 외래종 피해가 계속돼 보다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베스, 부르길, 황소개구리 뭐 이런 다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 없이 풀어놓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만.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는 남북한이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기념 행사에서 북한이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평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0번도 넘게 군사합의 위반을 시정하라고 북한에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작년 9월 평양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에는 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북한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아 북측에 10번 넘게 이행을 촉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군사 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해안포 진지를 환기하기 위해 개방한 것일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합의 위반을 북한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겁니까? 안보 위협 논란에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9.19 군사 합의가 평화를 정착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한국 체조의 간판 양학성과 전설 여홍철의 딸 여서정이 전국체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 달 세계선수권과 내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도 다짐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경기장에 들어선 여서정. 긴장은 찾아볼 수 없고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에 이어 준비한 기술을 하나둘 풀어냈습니다. 1차 시기 540도를 도는 난도 5.8의 기술을 가볍게 성공했고 이어진 2차 시기에서도 완벽한 착지로 연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2차 평균 14.233점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0월 세계선수권에 앞서 부상 방지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최고 난도의 여서정 기술은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합 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해. 월드컵과 코리아 오픈 우승으로 건재를 거시했던 양학선도 도마의 신다웠습니다. 양학선 기술을 연기한 뒤 완벽하게 착지해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3년 전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지만 도쿄올림픽에서 런던 금메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학선 기술을 선보인 대회가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있고 또 좀 자신감 있게 잘 할 것 같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나서는 여서정과 양학선. 도마 남매의 활약에 올림픽 동반 금메달의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난 2004년 북한과 수교 협상을 벌이던 일본은 북한에 납치됐다 숨진 여성 메구미의 유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당황했습니다. 10년 전 메구미가 정신병원에서 숨지자 뒷산에 아무렇게나 묻어버려서 유고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북한은 2번 화장한 다른 사람의 유고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불에 탄 뼈에서는 DNA를 검출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민간연구소가 끝내 DNA를 찾아내 메구미의 유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일본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수교 협상도 없던 일이 됐죠. 요즘 DNA 분석 기법은 그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정밀해졌습니다. 범죄자의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방대하게 쌓이면서 수십 년 묵은 사건들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2년 전 범죄 현장의 DNA를 다시 분석해서 지난해 붙잡힌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0건 넘는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를 당시 범인은 경찰관이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밝혀낸 것도 피해자 속옷에 남아있던 땀 자국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지금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사건의 DNA가 모두 일치하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 프랑스의 범죄학자가 남긴 명언,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가 이제는 진리가 된 듯합니다. 용의자는 마지막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년 뒤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연쇄 살인 사건 당시 화성에 살았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수사관이라도 여기에 주목했다면 지금 공소시효를 탓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48년 영국 경찰은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소도시의 16살 이상 남자 5만 명 모두의 지문을 무려 석 달 동안
채취했습니다. 그런 뒤 현장의 지문과 일일이 대조해 46,253명째 지문에서 마침내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번 화성 사건의 진전 역시 29년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고 DNA 검사를 의뢰한 누군가의 뚝심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DNA는 이제 범죄 수사에 내린 은총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9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살인의 추억, 과학과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또 한 번의 태풍이 찾아옵니다. 중형급으로 발달한 17호 태풍 타파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동쪽 해상으로 올라올 텐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비바람이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 총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침수 피해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태풍은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더 위험하죠. 특히 요즘 벼와 과일이 익어가는 수확기인데 농가에서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은 해상에서 가장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태풍특보까지 겹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